208년 여름이었습니다. 형주 당량 장판의 길 위에는 끝없는 인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를 따라 나선 백성 10만 명, 그들이 끌고 가는 수레와 가축이 길을 가득 메웠고 하루에 겨우 10리를 갈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조가 보낸 5천 정예기병이 밤낮으로 달려 따라붙은 것입니다. 하루에 300리를 달렸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유비는 처자를 버리고 수십 기의 병력만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비의 어린 아들 아두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부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조운이었습니다. 누군가 유비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조운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틀림없이 조조에게 항복하러 간 것입니다. 유비는 손에 들고 있던 극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조운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정사 삼국지는 이렇게 전합니다. 조운은 호표기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아두와 간부인을 지키며 무사히 돌아왔다고. 훗날 이 아이는 촉한의 2대 황제 유선이 됩니다. 그리고 조운은 이 공로로 아문 장군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조운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정말로 소설에서처럼 100만 대군을 홀로 뚫고 나온 것일까요? 그날 장판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조운의 단기 종주, 그날의 실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8년은 천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해였습니다. 조조는 관도대전 이후 8년에 걸쳐 원소의 잔당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화북 8주를 장악한 조조는 마침내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주였습니다. 당시 형주는 유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표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고 20년 가까이 형주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8년 가을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차남 유종이었습니다. 유종은 조조의 대군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급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릉에 쌓여있는 군수 물자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의 이동은 너무 느렸습니다. 유비를 따르는 백성들이 10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된 이 거대한 행렬은 하루에 10여 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주력은 양양에 두고 정예 기병 5천만을 이끌고 직접 추격에 나섰습니다. 보급 부대도 없이 오직 전투 병력만으로 구성된 기동 부대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린 조조군은 하루에 300리 이상을 달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현대의 거리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30km를 이동한 셈입니다. 당양 장판에서 조조군이 유비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조운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운의 자는 자룡입니다. 기주 상상군 진정현 출신입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160년대 후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운은 처음 공손찬 휘하에 있었습니다. 공손찬 군의 기병대를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유비도 공손찬 밑에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유비는 조운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주군이 부하 장수와 침상을 함께한다는 것은 극도의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유비가 조운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운은 형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비에게 이별을 고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운은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200년 무렵입니다. 이후 조운은 죽을 때까지 유비와 그 아들 유선을 섬겼습니다. 조운은 어떤 장수였을까요? 진수는 삼국지에서 조운을 유비의 조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화란 발톱과 이빨, 즉 주군의 가장 든든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배송지가 인용한 조운 별전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운은 신장이 8척, 용모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예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침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조운은 거의 무적의 장수로 그려집니다. 수십 명의 적장을 베고 100만 대군을 홀로 뚫고 나가는 초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사의 조운은 조금 다릅니다. 뛰어난 무예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신뢰와 충성,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장판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조의 5천 기병이 닥쳤을 때 유비 일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만 백성이 뒤섞인 상태에서 5천 정예 기병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비마저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 유비의 두 딸이 조조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부인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아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운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사 삼국지 선주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운은 간부인과 아두를 끌어안고 보호하면서 무사히 돌아왔다. 간결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몇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전장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10만 명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조군 5천 기병이 사방에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이 피어올라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부인을 찾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조운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운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북쪽으로, 즉 저기 있는 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유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운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러 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했습니다. 적이 있는 쪽으로 말을 몰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유비는 손에 들고 있던 극을 땅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조운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유비는 조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유비는 조운이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운은 돌아왔습니다. 배송지가 인용한 조운 별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운은 수십 명의 부하를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축과 간부인을 먼저 찾아 장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미부인과 아두를 찾았습니다. 미부인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부인은 조운에게 아두를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연희는 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운이 아두를 품에 안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설과 역사 기록의 차이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는 조운의 장판파 활약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연의에 따르면 조운은 조조군 장수 하후운을 죽이고 그의 명검 청강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검으로 수십 명의 적장을 베었다고 합니다. 장압, 마연, 장희, 초촉 등 여러 장수와 싸우며 홀로 적진을 종횡무진했다고 합니다. 베어 넘긴 적장만 50여 명에 이른다고 연희는 기록합니다. 또한 조조가 조운의 용맹을 보고 활로 쏘지 말고 반드시 생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덕분에 조운이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돌아온 조운에게서 아두를 받아 땅에 던지며 아이는 다시 나올 수 있지만 그대 같은 장수는 다시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유명한 장면도 연희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은 훨씬 간결합니다. 정사 삼국지 조운전의 본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조운은 유선을 끌어안아 보호하며 무사히 돌아왔다. 하우운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50명의 적장을 베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조조가 생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조운이 아두를 구출해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의 주석에 인용된 조운 별전에도 극적인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운이 호표기 사이로 들어가 구출했다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운이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연희가 조운을 과대평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조조군은 5,000명이었습니다.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밤낮 강행군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보급 부대도 없이 온 터라 전투 물자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만 백성이 뒤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조군의 목표는 유비였습니다. 유비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유비의 가족을 찾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0만 명이 뿔뿔이 흩어진 혼란한 전장에서 특정 아이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조조군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운은 이 혼란을 활용한 것입니다. 조운의 목표는 적장 10명을 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운의 목표는 단 하나, 아두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전투는 피했을 것입니다. 적과 마주치면 최소한의 교전만 하고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를 찾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는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사가 간결하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조운이 몇 명을 베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운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두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운이 아두를 안고 돌아왔을 때 유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사는 유비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후의 조치를 통해 유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운은 이 공로로 아문 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아문 장군은 높은 직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비군에서 관우와 장비에 비하면 한참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유비는 조운을 자신의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마다 조운을 불렀습니다. 211년 유비가 익주로 들어갈 때도 조운이 함께했습니다. 219년 한중 전투에서 황충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하러 간 것도 조운이었습니다. 유비 사후 조운은 제갈량의 북벌에 참여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운을 독립군단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조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줍니다. 228년 제1차 북벌에서 조운은 등지와 함께 기곡에서 조진의 대군과 맞섰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조운은 스스로 후위를 맡아 병력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제갈량이 물었습니다. 퇴각하면서 군대의 질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등지가 대답했습니다. 조운이 스스로 후방을 맡아 군수 물자를 거의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전 후 제갈량은 남은 군수 물자를 장병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운은 거절했습니다. 전쟁의 진자가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자는 모두 창고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병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갈량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조운은 22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6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조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운과 황충은 장렬함으로 이름을 떨쳤으니 유비의 조화였다. 조화, 발톱과 이빨, 주군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조운의 장판파 구출은 왜 중요할까요? 소설에서처럼 50명을 베었기 때문일까요? 100만 대군을 뚫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조은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유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은을 믿었습니다. 조은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은 그 신뢰에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돌아가 주군의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신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뢰. 둘째, 판단력입니다. 조은은 무모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장 몇 명을 베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두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혼란한 전장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고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조은은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군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조은입니다. 소설은 조은을 무적의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50명을 베고 100만 대군을 뚫는 초인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은은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더 위대했습니다. 조은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은은 주군을 믿고 주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장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조은을 곁에 두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조은을 기억합니다. 208년 장판파의 그날로부터 18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집니다. 소설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수많은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물이 조은의 무예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몇 명을 이겼는지를 부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 기록이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신뢰, 판단력, 책임감. 이것이 진수가 삼국지에 남긴 조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과가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업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조은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8년 여름 장판파의 혼란 속에서 조은은 아두를 구출한 후에도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유비를 섬기고 유선을 보필하고 제갈량과 함께 풋벌에 나섰습니다. 말년의 조은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장판파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돌아선 그 순간을, 유비가 던진 조은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을, 그것이 조은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신뢰받는다는 것, 그 신뢰에 응답한다는 것, 이것이 조은이 평생 지켜낸 가치였습니다. 소설은 조은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조은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8년 장판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희의 극적인 장면들도 멋집니다. 50명을 베는 조은, 청강검을 휘두르는 장면 모두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사가 전하는 조은의 모습은 다른 깊이를 줍니다. 혼란 속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 해내는 사람. 이것이 진짜 조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화려한 성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조은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